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붙은 미국 긴축 종료 기대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7월에 FOMC를 끝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가도 좀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확실히 물가는 꺾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때문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7월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RB 같은 경우에는 중시하는 6월 개인 소비 지출이요. PC 그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는 4.1 정도로 올랐는데요. 연말에 당초에는 3.9까지 떨어질 걸로 봤는데 지금 속도라면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FOMC에서 보는 경제 보고서대로 가더라도 현재 그 금리 정점은 찍었고요. 내년에는 1%포인트, 내후년에도 1% 조금 넘게 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PC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도 하락 기조가 지금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과 그리고 그 ECB 같은 경우에도 현재 물가 상산자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권에 들어갔고 미국도 조만간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산자 물가가 좀 떨어지고 나서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연결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확실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쟁이 불불 뜰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리스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험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분들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전에 소장님의 말씀처럼 미국의 6월 물가 지수는 3%대로 지금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는 웃도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좀 비둘기적인 기조를 내비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연말까지는 3가지 악재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과 관해서 4,300억 달러 정도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6월 달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개인들, 특히 4,500만 명의 개인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상환해야 되는데 올해 그 10월부터는 최소 700억 달러, 많게는 2,160억 달러 정도를 상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되는 GDP의 그 규모만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혜택받은 재난지원금이 4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자금들이 현재 그림에서 이제 바꿔주시면 나타날 텐데요.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 덕분에 계속적인 그 과잉 저축이 있었고 또 소비가 일어났었는데 이런 그 유동성 예금 잔액 같은 경우에는 예금 추세선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말쯤 되면 이 자금이 모두 소진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소비가 경기를 이끄는 동력들이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연말서부터는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 상환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텔레워크, 재택근무가 보급이 되면서 오피스 공실률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은행 대출을 상당히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가 오히려 상당 부분 앞당겨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8월 달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네. 조정은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지만 이후에 주가는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앞으로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주식과 관련된 투자 비중은 이제 서서히 또 높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금리에 대해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했다라고 짚어주셨고 이제 하반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7월에 일단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더 이상의 경기 후퇴를 예측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컨퍼런스 보드라든지 그리고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그림이 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12개월 연속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4분기에 미국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보니까 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떨어지는 것은 4분기, 한 분기에 그치고 기술적인 그 침체 기간만 거칠 뿐이지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경기 후퇴를 예측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4분기 좀 그 미국 경기 하락, 또 개인 소비 위축에 대해서 쇼크가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 연착륙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노 랜딩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착륙 뭐 심각하게 볼 필요 없고 노랜딩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착륙 기대감 덕분인지 다우지수가 13가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의 리스크 온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1897년 이후에 지금 14일 연속 상승은 처음이라고 네. 할 정도로 너무 지금 증시가 좀 강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증시와 관련해서 리스크온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는 미국의 레버리지론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네. 아무래도 리스크온 현상 때문에 그 고위험 저신용 등급의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하이힐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지는 걸 봐가지고는 네. 많은 투자 자금들이 하이힐드 채권 쪽에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금 그 채권을 발행하는 게 좋다고 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현재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과 관련된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네.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워낙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하이힐드 채권과 관련된 그 기업들, 낮은 등급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최근 투자자들 보면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3대 지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실적이 이 주가 상승, 지수의 상승을 더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S&P 기업들은 35% 네.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아졌던 네. 낙관적인 그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82% 네, 크게 수준까지 나타났네요. 올랐습니다. 이는 2014년 1분기부터 직전 분기까지 그 평균 추계가 74%인 점을 비교해 보면 이를 상당히 웃도는 수준이고요. 특히 하이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아주 좋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구성 기업 중에 한 30%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늘어났던 기업이 76%, 그리고 주당 이익이 늘어났던 기업이 8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실적 호전이 계속이 진행되는 한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당분간 뭐 주가 조정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숨고르기 뒤에는 다시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S&P에 속한
기업들 82% 정도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상승 달리를 더욱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식 여기까지 알아보고 중국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좀 소식이 들려와 있었죠. 좀 외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면직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외교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친강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략 외교의 돌격 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상대국에 대해서 아주 그 공격적인 언사를 해왔고, 이 때문에 시진핑의 신임이 워낙 두터웠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교체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 그 중국 정부는 해임 사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이 발탁 인사를 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모든 그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홍콩의 피닉스 TV의 여성 진행자인 푸샤오텐과의 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사생아가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중국에서는 이런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크게 문제화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푸샤오텐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음모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업무를 중단하고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는 점은 왕이가 그 외교부장을 견임하는 게 아니라 차관이 견임해야 되는데, 차관이 견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외교부 같은 경우는 부패라든지 기밀 유출 혹은 또 기율 위반과 관련해서 숙청의 대폭풍이 몰아친다는 점에서 중국의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중 스파이라고 말씀해 주니까 사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면직이 되고 나서 왕이가 좀 복귀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왕이가 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왕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아시아권에서 반미 연대를 강화시키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특히 7월 3일 칭다오에 열린 한중일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아시아인들이 아무리 머리를 염색하고 콧대를 높여도 서양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외교적인 그 측면에서는 자주 외교권을 가지고 미중 간의 그 갈등 속에서 대중국 포위 전략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에 긍정적인 점은 9월 달에 인도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11월은 미국에서 에펙 정상회담 기간이 열리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은 한중 간의 그 갈등 문제가 봉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왕이 복귀로 인해서 지난 4년간 중단되었던 한중일 정상 외교가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단이 됐었는데, 만약 재개가 된다면은 중국 경제 또 중국 외교와 관련된 연속성이라든지 또 예측 가능성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9월을 전후해서는 다시 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9월을 전후해서 중국과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친강 외교부장과 함께 중국의 인민은행장도 교체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민은행장은 또 어떤 인물일까요? 네, 판공성 그 인민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공상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2년부터 인민은행에서 부총재를 맡으면서 국제 파로통하고 외환 전문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중국의 그 부총리급인 외교부장을 비롯해서 중국 21개 부처 중에서 서열 18위 정도 상당히 낮은 등급의 인민은행장까지 교체했다는 것은 중국 모든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들어갔던 신호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민은행이 금리를 좀 낮추는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쓰고 또 위안화를 안정시키긴 하겠지만, 중국이 기업들을 중심해서 투자가 재개된다든지 또 소비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무래도 위에서 사정 칼바람이 불면은 공무원들은 복지 부동하는 그런 자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식에서 살펴보시.
보시면서 중국주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내에서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지난주였죠. 당 중앙정책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됐을까요? 네, 아무래도 눈에 띄는 정책은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세금 인하를 비롯해서 부동산 등록세와 관련해서도 수수료도 이제 낮춰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중국이 자동차 소비 확대책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소비 확대책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현재 금리를 지난번에 0.1%포인트 아주 찔끔 내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1%포인트 정도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558조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또 중국 경제 부처들이 잇따라서 수요 자극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부서가 중국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발전기획위원회인데요. 여기서는 청정 에너지뿐만 아니라 인프라,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는데 이제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21일 날은 자동차,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중국이 워낙 현재 전기 자동차와 관련돼서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전 비용을 인하한다든지 또한 세대 우대 조치를 획기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기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특수들도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모든 지방 사투리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급을 확대시켜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중국 가전제품과 관련된 부분도 아마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는 GDP의 60%를 개인 소비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공무원, 국가인터넷 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현재 3분기, 4분기 성장률은 둔화되겠지만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부상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